강간이 어떻게 성립하냐? 이런 얘기 들어봤어? 이게 데이트 폭력 사건을 하다 보면은 꼭 나오는 얘기인데 연인 사이라고 해서 무조건 언제든지 합의가 됐다는 건 아니잖아. 근데 가해자들은 꼭 뭐 남도 아니고 제3자도 아니고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인데 이게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자, 이게 법적으로 그냥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오늘 내가 설명해 줄게. 잘 들어봐. 자,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 데이트 폭력에도 전조 증상이 있거든. 이게 어떤 순서로 되냐면 심리적인 거, 그 다음에 언어적인 거, 그 다음에 신체적인 거 이렇게 와. 먼저 심리적인 거는 우리 흔히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잖아. 너가 예민한 거야. 너를 위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나의 자존감을 낮추는 그렇게 해서 이제 심리적으로 자꾸 지배를 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어적인 지배. 통제를 하는 거지. 내 옷차림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내 친구 관계도 그 친구가 너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가족들 관계도 자꾸 단절을 시키려고 하고 그다음에 내가 SNS를 하는 방식 이런 것까지도 다 통제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 너를 위한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뭐 모욕도 해. 너 너무 못생겼어. 뚱뚱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꾸 언어적으로 나를 지배하려고 드는 거지. 이 단계가 지나고 나면 이제 세 번째는 신체적인 거.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가벼운 것부터 뭐 예를 들어서 막 손목을 정말 뭐 강하게 힘으로 낚아챈다거나 아니면 장난인 척 하면서 자꾸 이렇게 내 머리를 뭐 이렇게 이마를 이렇게 툭툭 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점점 익숙해지면 이 정도가 점점 심해지다가 정말 폭력, 법적으로 처벌하는 폭행의 정도까지 이르게 되는 거거든. 이게 한번 잘 생각을 해서 내가 정말 지금 맺고 있는 그런 관계가 이런 거 나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한번 이 관계 정립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이렇게 가해자들이 꼭 맨날 하는 얘기들이 있어. 아니 연인 관계인데 남이 아니라 연인 관계인데 강간이 성립해? 맞아, 성립해. 그 다음에 또 너가 먼저 유혹을 했잖아. 유혹의 범위가 뭔데? 내가 먼저 만나자고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성관계도 동의를 한 거야? 이건 절대 별개의 문제거든. 법적으로도 연인 간의 강간 당연히 성립된다고 봐. 심지어는 단순히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아니라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는 성립을 해. 왜냐면 내가 연인 관계에 대한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나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그 일시에 뭐 24시간 언제든지 포기해버리는 행위가 아니거든. 만약에 물건이면 너가 만약에 뭔가를 소유했다면 그러면 네 맘대로 언제든지 할 수 있지. 근데 사람은 물건이 아니잖아. 상대방의 그런 성적 자기결정권 이런 거에 대한 존중이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가 당한 게 범죄라는 거를 절대 잊으면 안 돼. 그게 가장 많이들 걱정하는 부분이긴 해. 그래서 오늘은 내가 신고를 하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지를 알려줄게. 이걸 알고 가야지 덜 답답하거든. 먼저 일단 신고를 하면, 우리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 피해자가 가서 진술을 해. 이때 이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 얘기를 해줘야겠지. 내가 언제 만났고 뭐 이 사람은 어떻게 좋아하고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사건이 발생한 현황, 그 사건이 발생할 당시 전후에 어떤 게 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진술을 해주는 게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경찰관이 피해자 조사를 한 후에는 이제 가해자 상대방을 불러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겠지. 그럼 보통 이때 가해자들은 우린 연인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합의한 거다. 이런 얘기를 보통 해.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증거를 확보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싫다고 한 카톡 이런 것들 이제 요게 이제 사실 수사의 과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은 이제 빼박 증거가 있으니까 이제 경찰에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를 할 거고 그러면 이제 기소를 해서 법원 단계로까지 넘어가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자, 신고를 할 때 중요한 거는 내가 명확하게 거부를 했다는 그 증거가 남아져 있어야 되거든. 뭐 카톡이어도 좋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싫다고 했잖아, 뭐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런 것들 또는 뭐 상대방이 사과한 거, 아 내가 뭐 좀 뭐 어떻게 해서 그랬어, 뭐 미안해 이렇게 누가 봐도 아 이렇게 명확하구나, 이 지금 신고한 사람의 말이 당시 상황이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구나 이런 것들 남아있으면 좋고 아니면 뭐 전화 통화 이런 것들 아니면은 또 내가 뭐 상대방이 나를 억지로 완력으로 끌려가려고 했던 뭐 이런 증거들 당연히 있으면 너무 좋겠지. 그리고 경찰 조사 때 가서 하는 말 한마디가 굉장히 생각보다 의미가 있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가기 전에 꼭 내가 한번 정리를 해서 가서 너무 낯선 환경에서 이 얘기를 꼭 해야지 하는 걸 또 빼뜨리고 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꼭 정리를 한번 하고 가는 걸 추천해. 만약에 한번 내가 혼자서 스스로 준비를 해보다가 너무 좀 모르겠다, 좀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라도 남겨줘. 그럼 내가 같이 한번 도와줘 볼게. 이게 진짜 제일 열받는 부분이야. 아니 걔가 잘못을 해서 내가 신고를 했는데 또 신고하면 가만 안 둔다고 협박까지 해? 이거 2차 가해고 이거 엄연한 협박죄야. 이게 보통 가해자들이 보통 이제 피해자들을 협박할 때 너 신고하면 내가 가만 안 둔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거든. 근데 잘 생각을 해야 될 게 만약에 내가 그 협박이 무서워서 멈추면 내 피해가 줄어들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 먹히네? 내 협박이 무서우니까 먹히네. 그러면 점점 더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해. 너 내 주변에 공개 사과해. 아니면 너 때문에 내가 무서웠으니까 이제 너 때문에 내가 쓸데없이 경찰에 연락할까봐 무서웠으니까 내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 이런 식으로 어차피 이게 끊어지지가 않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보복 범죄 2차 가해가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하는 게 중요해. 자, 그러면 보복 협박에 대해서 대응법을 한번 찾아볼게. 자, 첫 번째는 당연히 증거를 확보해야겠지. 보복하겠다고 협박을 한 카톡, 전화, 통화, 녹음한 거 아니면 CCTV 이런 거 먼저 다 싹 챙겨야 되고 두 번째로는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해야 돼. 통상적으로 이런 2차 가해의 경우에는 이미 내가 기존 사건을 담당하고 계신 수사관님이나 아니면 도움을 주고 있는 변호사님이 계시다면 이분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엄격하게 또 빠르게 처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신고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뭐 접근 금지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내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또 그런 절차들을 우리가 추가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망설이지 말고 굴하지 말고 이런 보복 협박은 빠르게 신고하는 게 제일 중요해. 연인이니까 뭐든지 허용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연인이어도 당연히 동의는 반드시 전제가 돼야 돼. 내가 명백하게 거부 의사를 했는데도 이에 반한다? 그럼 이건 범죄야. 근데 심지어 거기에 너 신고하면 내가 보복하겠다고 협박까지 한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연히 바로 신고를 해야 돼. 이게 연인 사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연애를 행복하려고 하는 거지 뭐 고통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네가 무서워하는 관계라면 그건 이미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거는 범죄에 해당해. 만약에 너가 이런 관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절대 무서워하지 말고 범죄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해. 부족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면 언니가 도와줄게.